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8일에 한신대학교 종교와 과학센터와 신학사상연구소가 이타적 사회에 관한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학술 대회는 신학, 윤리학, 사회학, 동물학, 신경과학, 뇌과학,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타적 사회를 탐색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였는데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잠시 들어보죠. 한신대 평화교양대학의 김상덕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8일에 한신대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타적 사회에 관한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어떤 학술 대회였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학술 대회는요, 말씀하신 대로 한신대학교 종교와 과학센터 그리고 신학사상연구소가 주최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이타성을 주제로 총 12분의 귀중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신학과 철학, 사회학을 넘어서 신경과학이나 진화생물학, 정신분석학까지 다양한 학문의 영역이 함께 모여서 생각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날 사회가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고립이나 외로움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당연시되는 그런 풍토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나를 생각하는 걸 넘어서 남과 이웃 또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타심이라는 것이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인가, 아니면 자연 안에 심겨진 본능 같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본능이라면 이타적 행동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타적 사회를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그런 논의의 장이 열렸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가 됐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다양한 학문을 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타성 그리고 이타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 참 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학문의 존재 이유는 다 같이 잘 사는 이타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도 결국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 연구자분들이 한 목소리로 그런 고민들을 담아낸 강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재천 교수님께서 주제 강연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분의 강의가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흔히 동물의 세계 하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힘이 센 동물이 이제 약한 동물 지배하는 거, 또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 게 당연한 어떤 생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일종의 야생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최 교수님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최 교수님은 이제 평생 개미를 연구하신 분이신데, 동물이나 곤충, 자연 세계에는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집단을 위한 희생이나 연대도 존재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종들이 서로 돕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자연도 서로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상호 협력을 할 줄 안다, 공존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경쟁과 협력을 합쳐서 영어로 코피티션, 돕는 협력과 생존을 같이 이제 담은 그런 용어도 있는데요. 네. 이 컨퍼런스의 부제였던 생명의 협력이라는 말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하물며 이제 인간은 아무래도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영장류이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동물이나 자연에서 배우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연구들을 들으면서 이런 연구자분들이 오늘날 우리 인류나 특히
특히나 저와 같은 뭐 종교인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묻는 건데, 뇌신경 연구하고 뭐 진화생물학 연구하고 뭐 정신분석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이제 과학 연구를 통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연구를 보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고, 저희들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냐,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찰하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자연계에서 이제 먹고 먹히는 게 그 자연의 질서지만 오랜 역사 동안에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유지돼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잘 모르게 이렇게 협력 관계도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 보이지 않게라는 말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시야라는 게 굉장히 짧아서 근시안적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쟁이나 폭력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전쟁이나 폭력이 더 당연했다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제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공존하는 노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인류는 여태까지 지속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자연의 질서는 그렇게 경쟁과 또 어떤 협력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교수님의 발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공감의 두 얼굴,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본 공감, 그리고 종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공감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공감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주제고 갖춰야 될 능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이나 사회를 보면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부족할 때도 많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 무감각한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조롱하거나 희화하는 그런 경우도 보곤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폭력, 이런 것들, 사회적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도 어떻게 저런 일에 대해서 묻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감이 참 중요한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졌을까?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아마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뭐 개개인의 뭐 이기심으로 인한 뭐 경쟁도 그렇지만 집단의 이익을 위한 편가름이나 대립도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공감 연구가 이제 역사도 길고 할 얘기도 많지만, 일단 공감을 얘기를 하려면 개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연민이나 동정과 비슷하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구별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민이나 동정은 주로 상대방에 대한, 남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고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하는 게 공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도 그 사람 입장이 돼봐라 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단지 누군가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불쌍하다, 이런 어떤 위계가 정해지는 시선이 아니고, 예.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또 느껴보는 그런 것들이 공감이고, 특히 연민이나 동정은 누군가의 고통이나 슬픔, 이런 부분에만 느끼는 감정이라면, 공감은 슬픔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놀래고 함께 해주는 그런 포괄적인 이제 감정이다라는 생각에서 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도 하는데, 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감이. 네, 노력이 필요한 단어가 공감의 한 축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이 뇌 신경과학을 연구하면 공감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노력이 필요한 게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굉장히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할 때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말을 쓰는데 네. 사실 신경과학이나 진화생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공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서도 다 나타나는 그런 본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쥐를 이제 투명한 통에 각자 이렇게 놓았는데 한 마리에게만 고통을 주는 어떤 주사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쥐는 멀쩡한데 반대편에 있는 쥐가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먹이를 먹던 것도 멈추고 그 아파하는 쥐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감이 사실은 거울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주로 이제 감정을 중간하는 그런 변연계 포유류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픈 걸 보기만 해도 그 시각의 감각만으로도 내가 아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공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건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그런 거죠. 예. 누군가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면 나도 먹고 싶고요. 누군가 막 아찔한 고개 이렇게 막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마치 내가 어지러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공감이죠. 그러니까 공감은 한 면으로는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본능적인 것을 강조하는 연구들을 보면 아까 쥐 연구를 했을 때도 나와 무리에 있었던 쥐인 경우가 더 공감 능력이 많이 늘어나고 어미쥐가 새끼쥐를 볼 때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더 공감하는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동물들이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새끼와 집단을 돌볼 수 있는가 공감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아이가 지금 배고픈지 아픈지 외로운지 기쁜지를 뭘 보고 아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느끼는 건데 그 느끼는 건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느낌,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도 타고난 그런 본능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고 이 공감도 그러면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소위 포유류에게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전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감이 타고난 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공감도 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같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감을 가리켜서 정서적 공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다른 하나 공감에는 후천적인 면이 있고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 속에서 학습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관점도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인지적 공감 또는 사회적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서적 공감의 경우에는 공감이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타성을 말할 때 그게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타심이냐 아니면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유전적인 성향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 연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사회적 공감은 공감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능, 역할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공감을 후천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오,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감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는 주로 내 자식, 내 뭐랄까요? 쥐라고 하면 쥐 부족, 종족 이런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만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테두리나 그 내 집단 바깥에 있는 외부자, 침입자에게는 공감이 일어날 리 없죠.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감 능력이 강할수록 외 집단으로부터 오는 바깥의 침입자에 대해서는
반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제, 혐오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폴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는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혐오나 배제의 문제가 공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공감의 과잉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생각을 좀 해보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장대익 교수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정서적 공감 그리고 이제 인지적 공감 똑같이 나누시는데 이분이 말하는 정서적 공감의 부정적 측면이 뭐냐?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누고 그 집단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내 집단에게만 친절하고 외 집단을 차별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분은 이걸 가리켜서 동족 본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동족 본능 때문에 공감의 능력을 과잉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집단에 침입하는 사람들과의 싸움과 갈등인데 그게 바로 전쟁인 거죠. 예. 예. 그래서 혐오와 차별, 배제와 폭력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대 교수님은 그 책에서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공감을 정서적 공감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의 능력으로 개발하고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사고하고 성찰하고 교육하고 이런 능력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 그 수많은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 우리 동네, 또 우리 종교, 우리 나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와 비슷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수많은 울타리들을 넘어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는 종교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뼈아픈 지적이기도 했는데요. 그 장대익 교수님 쓰신 공감의 관계라는 책에 보면 내 집단을 강화하고 또 경계를 강화하는 그런 동족 본능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 종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허. 그러면서 그 예들을 몇 가지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분들이 한때 한 600명, 700명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반으로 갈리기는 했었지만 그때 이제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종교인,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아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같이 살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제 세금을 공짜로 주냐, 경제도 어려운데 청년들이 그런 게 있었고 가짜 뉴스 때문에 그 아프리카나 무슬림 사람들이 오면 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될 수 있는 감정이긴 한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공감의 과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종교에는요 그런 모습도 가끔 있지만 종교가 오히려 자기 경계를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팔을 벌려서 타자를 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기독교나 많은 종교가 마찬가지인데 이 공감의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시걸이라는 학자는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분이시고 공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말할 때 사회적 공감을 일으킬 수,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종교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꼽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가치는 역시 이웃사랑이잖아요. 그 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종교인들끼리만 사랑이 아니죠. 네, 아, 그렇죠. 그 종교를 다 넘어서고 피부색과 어떤 국가의 우를 다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큰 사랑.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또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종교인분들께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좀 꼭 전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날 많은 갈등 그리고 혐오와 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신음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데, 공감의 두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살펴봤지만, 정작 중요한 건 누가 누구에게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할 거냐, 그들과 아파할 거냐, 이거는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종교인들이 어떤 자기 울타리 안에서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하려고 하고,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다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 이제 아까 말했던 장대익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뼈아프게 지적했던 공감의 과잉의 잘못된 예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나를 드러내는 게 쉽진 않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종교인에게 더 이렇게 요청되는 사회적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두렵고 어렵지만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마음의 평화와 또 인내로 사람들을 품어내는 넓은 품으로 안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이 시대가 공감의 시대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종교의 우를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나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인 분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 만큼 그런 울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신대 평화교양대학의 김상덕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